안녕하세요. 고스트리 텔러입니다. 오늘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내가 미쳤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려면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주셔야 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캐리어 위에 메모지 한 장을 올려두고 손이 멈추는 걸 느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이 집을 나가야 한다. 딱 그 한 문장을 쓰는데 손이 3번 떨렸습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았다가 멈췄어요. 뭔가에 이끌리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어요. 소파, 식탁, 창가의 화분.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났어요. 전부 민혁이 골랐습니다. 제가 고른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집에 2년을 살았는데 그 공간 어디에도 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려면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2년 전 결혼식 날, 저는 평생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객들이 줄을 서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지수야, 진짜 잘 만났다. 저 남자 어디서 났어? 강민혁이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잘생기고 말이 따뜻하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완벽한 사람이 왜 하필 저를 골랐는지. 결혼 3개월 차였어요. 아침에 현관 열쇠를 못 찾았습니다. 분명히 전날 밤 현관 옆 고리에 걸었는데 주방 2번째 서랍 안에 있었어요. 민혁이 커피를 마시다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또 깜빡했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때가 첫 번째였는데 저는 그게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결혼 5개월 채는 달랐어요. 분명히 민혁한테 말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서연이 만나기로 했어. 근데 민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확인하려고 폰을 꺼냈어요. 카카오톡 서연이 채팅방을 열었는데 주말 약속을 잡던 대화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요. 스크롤을 3번 올려도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기억을 의심했습니다. 결혼 7개월 차 어느 날 오후 이서연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민혁 씨한테 연락받았어. 네가 요즘 좀 예민하고 힘들다고.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오히려 부담될 것 같다고 하더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혁한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는 눈썹을 살짝 내리깔며 말했어요. 걱정돼서 그랬지. 자기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러웠는지. 결혼 9개월 채는 직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지수 씨, 오늘 연차 신청하셨잖아요. 저는 연차 신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이메일이 왔다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 제 회사 계정으로 발송된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서버실에 가서 직접 발신 기록을 봤어요. 제 아이디 지소 파케온담.코 커넌 쿠케일로 보낸 게 맞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민혁이랑 같이. 상사인 초의 팀장님을 찾아가서 해명하려 했어요. 그런데 팀장님 표정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박 씨, 요즘 많이 힘들죠? 남편분이 미리 연락 주셨어요. 잘 좀 쉬어요. 그 순간 제 귀에서 뭔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혁이 제 직장에까지 연락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저보다 먼저요. 내레이션, 그는 항상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요.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민혁이 자기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좀 쉬는 게 어때? 라고 했고 저는 며칠 후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는지 민혁이 만든 상황이 저를 떠민 건지 지금도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그날부터 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민혁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카드도 민혁 명의였고 제 통장은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가 진짜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열흘이 지났을 때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날짜와 시간을 적고 민혁이 한 말과 제가 한 말을 최대한 그대로 적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오후 7시 22분. 민혁이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제 기억이 맞다는 걸 스스로한테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 일기장은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민혁이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어요. 자기 요즘 기억이 자꾸 헷갈리잖아. 전문가한테 한 번만 가봐. 저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거부하면 민혁이 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이 싫어서 결국 가게 됐습니다. 박 원장님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분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자꾸 혼란스럽다고 미리 연락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발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상담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을 펼쳤어요. 최근에 쓴 부분부터 읽으려고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쓴 기억이 없는 내용이 제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오늘 또 민혁한테 소리를 질렀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문제인 것 같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제 글씨였어요. 회계 버릇, 한을 쓰는 방식.
전부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쓴 적이 없어요. 절대로. 새벽 1시 37분이었어요. 민혁이 잠든 걸 확인하고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화장실 거울 뒤, 책장 사이, 책상 서랍 12번째 자리, 옷장 선반 위 스피커 뒤에서 발견했어요. 엄지손톱만 한 검은 카메라였습니다. 렌즈가 거실 전체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3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혁은 처음부터 저를 보고 있었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다음날 새벽에 서연한테 몰래 전화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서연아,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사실 이상한 건 나 아니야. 서연이 한참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야, 사실 민혁 씨한테 계속 연락이 왔어. 네가 망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가까이 하면 네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제가 물었어요. 그 말 믿었어?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카메라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경찰서에 갔어요. 2024년 4월 3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메모를 적다가 폰을 한번 확인하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혹시 강민혁 씨 부인이세요? 남편분이 어제 미리 연락 주셨어요. 아내분이 망상 증세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요. 저는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증거를 들고 경찰서까지 갔는데 경찰도 이미 민혁 편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민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걱정했잖아. 저는 비닐봉지에서 카메라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민혁의 표정이 딱 0.1초 굳었습니다. 그 0.1초를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바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오며 말했어요. 그게 뭐야? 자기야, 그거 원래 거기 있던 거야. 보안 카메라야. 자기 안전을 위해서 내가 달아둔 거잖아. 그 목소리는 완벽하게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 알아. 당신이 내 일기 조작한 거 알아. 내 이메일 보낸 거 알아. 경찰한테도 먼저 전화한 거 알아. 목이 쉬도록 소리쳤는데 민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폰을 꺼내 들었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걸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네, 지금 좀 심해졌어요. 와주실 수 있나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침착했는지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현재로 돌아옵니다. 새벽 2시 14분,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파트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폰을 꺼내 서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나가, 나 좀 도와줘. 전송 표시가 뜨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집에서 신는 회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던 캐리어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민혁이 천천히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 특유의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그 웃음으로. 어디 가려고? 복대는 저와 민혁 둘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민혁이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어가자. 춥잖아. 그 손이 제 팔까지 15cm 거리에 왔을 때 복도 형광등이 한번 꺼졌다 켜졌어요. 그 0.5초의 암흑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나올 거라는 걸. 이 상황을 누가 봐도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걸. 지금 저는 입원 중입니다. 하얀 방이에요. 창문에 창살이 있고 문에는 제가 열 수 없는 잠금 장치가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입니다. 입원 서류에는 자의입원이라고 적혀 있대요. 하지만 저는 서명한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저는 이 일기를 몰래 쓰고 있습니다. 볼펜 한 자루를 이불 밑에 숨겨뒀어요. 이걸 누가 읽게 된다면 부탁드려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박 원장님이 하루에 한 번 들어오세요. 오늘 오전 10시에 오셨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 정상이에요. 퇴원하고 싶어요. 원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제가 한 말이 의학 기록으로 분류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려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그게 이미 증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퇴원하고 싶다는 강한 집착 지속이라고 적히는 거겠죠. 서연이 면회를 왔어요. 유리 너머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서연아, 민혁이 나를 여기 집어넣은 거야. 옷장 뒤에 카메라가 있었어. 내 일기도 조작했어. 나 진짜야.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수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 일기 민혁 씨가 보여줬는데 지수야, 거기 네가 민혁 씨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졌다고 적혀 있었어.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서연마저 그 일기를 봤어요. 민혁이 조작한 그 일기를.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서연이 돌아가는 복도 쪽으로 민혁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쳐서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이 민혁의 팔을 한번 토닥였어요. 고생이 많으시죠? 라는 표정이었어요. 민혁이 유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가 이긴 거였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증거였습니다. 민혁이 유리에 손을 댔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올라가서 유리 반대편에 닿았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하나의 것도 내 의지로 고른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손만큼은 아직 제 거예요. 저는 아직 미치지 않았어요. 그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사라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공포입니다.